밥상 위에서 소리 없이 건강을 챙겨주는 이 붉은 보석, 바로 팥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팥은 옛날부터 이 한가마니 땀보다 한 그릇 팥죽이 낫다는 말이 돌 만큼 기력 보충이나 붓기나 열관 빼기, 혈관 청소부에 두루 쓰였어요. 하지만 약이 되는 데는 까닭이 있고 독이 되는 데도 따로 있다는 사실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부터 팥이 몸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효능,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사강,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 음식을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먼저 팥이 우리 몸에서 해주는 대표적인 5가지 착한 일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효능은 혈당 관리예요. 팥 껍질과 속살에 든 수용성 식이섬유가 소장 속 당분 흡수를 느긋하게 만들어서 식후 혈당이 솟구치는 일을 막아주죠. 여기에 사포닌과 폴리페놀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몸이 이미 분비된 인슐린을 좀 더 말 잘 듣는 호르몬으로 또 바꿔줘요. 그래서 팥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공복 혈당, 당화혈 색소 수치가 2달 만에 내려가는 경우를 또 흔히 보게 되죠. 두 번째 착한 일은 또 혈관 청소예요. 사포닌이 기름때 같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덩어리를 씻어내고 칼륨이 과다한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서 뻣뻣한 혈관벽을 부드럽게 풀어주죠. 세 번째는 붓기 빼기예요. 한의학에서는 팥을 소변이 막힌 기운을 뚫어준다고 표현해요. 실제로 이뇨작용이 탕월해서 발이나 손, 얼굴이 잘 부는 어르신들이 팥물을 한 겹씩 마시면 다음날 신발이나 반지가 헐렁해졌다고 하죠. 네 번째는 항산화나 항염 효과예요. 팥 껍질에 붉은 빛을 내는 안토시아닌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사포닌이 크고 작은 염증을 달래줘서 관절이나 피부 혈관이 동시에 편안해질 수가 있겠죠. 마지막 5번째는 뼈나 모발 보강인데 팥에는 칼슘이나 철, 아연,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구멍난 뼈 밀도를 촘촘하게 해주고 얇아진 모낭을 튼튼히 채워줘요. 머리숱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는 후기까지 있을 만큼 노년 탈모 개선에서도 도움이 되니 여간 반가운 곡물이 아니겠죠. 이처럼 우리 몸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지만 드실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당연히 있겠죠. 첫 번째는 팥은 차가운 성질이에요. 속이 냉해서 자주 설사하거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신 분들이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배앓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체질이시라면 꼭 생강 한 조각이나 대추 2알을 함께 넣어 끓이셔서 몸을 덮여주는 기운과 같이 드세요.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해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 즉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팥을 과량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져서 또 부정맥 위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하루 약 30g 이내나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로 제한해 주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이 필요하죠. 약이 이미 칼륨을 보존하는 작용을 하므로 팥까지 많이 드시면 고칼륨 혈증이 겹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위산이나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이 심하신 분들은 딱딱한 팥 껍질이 오히려 자극이 돼서 속쓰림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 압력솥에 아주 곱게 삶아서 속살만 체해내려 이 수프로 드시는 방법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과유불급이죠. 팥에는 사포닌이 적혈구를 살짝 용해시키는 성질도 있어서 한꺼번에 100g 이상 혹은 생팥을 날로 씹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루 섭취량은 마른 팥 기준 밥 숟가락으로 큰 것 2숟갈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팥을 어떻게 요리해야 또 영양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까요? 먼저 불리기를 빼먹지 마세요. 검 팥을 8시간 이상 미지근한 물에 담아두고 안쪽까지 수분을 머금게 해야 사포닌, 안토시아닌이 끓는 물 속으로 균일하게 녹아나오고 속살도 골고루 익어요. 이때 생기는 첫 세척물은 타닌이나 먼지, 농약이 녹아있을 수 있으니 살짝 버리시고, 두 번째부터 우러나는 붉은 물은 금쪽 같은 팥물이죠. 싱크대로 보내지 마시고 밥물이나 죽물, 차물로 꼭 활용 한번 해보세요. 압력솥을 쓰실 땐 팥과 물을 1:5비율로 넣어서 강불 10분, 약불 20분 정도로 잡으면 껍질이 벌어지고 속까지 말랑해지죠. 뚜껑을 열어봐서 껍질이 반쯤 터져 있으면 잘 삶아진 거고, 이렇게 삶은 팥은 지퍼백에 평평하게 눌러서 해동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한 장씩 꺼내 밥, 죽, 국, 샐러드에 넣으시면 편하겠죠. 팥과 더불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째는 찹쌀이에요. 팥은 차고 찹쌀은 따뜻한 성질이라서 음과 양이 균형을 이뤄서 소화가 훨씬 더 편안해져요. 팥죽을 끓일 때는 손바닥만한 찹쌀 반죽, 새알심을 귀엽게 빚어서 넣어보세요. 위장도 보호해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좋겠죠.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팥을 삶을 때 편생각 2조각을 함께 드시면 몸이 한기가 돌지 않고 사포닌 특유의 비린맛이 깔끔하게 잡혀요. 생강 속 진저롤이 위운동을 도와서 팥 소화를 촉진하니 또 더부룩함도 줄어들겠죠. 세 번째는 현미보리 같은 통곡물이에요. 흰쌀 대신 통곡물을 섞어 지은 삼색 영양밥이 식이섬유나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이 더해져 혈당지수가 훨씬 낮아져요. 네 번째는 들기름 아마씨유. 팥은 이 물 식이섬유가 많아서 배출은 높지만 불포화 지방은 부족해요. 들기름 한 숟갈을 팥밥에 살짝 두르면 오메가3가 혈관을 윤활하게 하고 지용성 안토시아닌 흡수율도 높여주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시나몬이나 페퍼민트 같은 약 박하 같은 허브예요. 이 향신료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풍미를 더해 설탕 없이도 깊은 단맛을 느끼게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팥과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도 3가지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다량의 정제 설탕. 달콤한
조그만 단팥죽이나 팥빙수, 시판 파당금은 설탕 비율이 30%를 넘어서 완전 혈당 폭탄이 되기 십창이죠.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췌장 인슐린 분비가 이 청년의 3분의 2 수준이라서 급격한 당 상승이 장기 조직 손상을 또 부를 수가 있겠죠. 달달함이 필요할 때는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같은 열량 낮은 천연 감미료를 티스푼 막대 끝 정도만 넣어서 맛을 맞추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소금이나 된장, 젓갈이나 과하게 짠 음식이죠. 팥은 또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끌고 나가는데 짜게 드시면 칼륨과 나트륨이 균형이 뒤틀려서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또 요동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칼슘 철분 흡수를 기대하고 드시는 이 우유, 시금치, 멸치와 같은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곁들이는 것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팥 껍질에 피틴산이 그 좋은 미네랄을 끌어안고 장에서 함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팥밥 한 끼, 우유, 멸치 반찬을 다음 끼니로 살짝 시간차 두고 드시면 오히려 흡수 방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제 실제 식탁에서 바로 올릴 수 있는 팥 활용 3종 세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끈한 팥 현미 에너지죽인데, 냄비에 팥 사물물 2컵에 삶은 팥 반 공기, 불린 현미 3큰술, 다진 당근, 양파, 표고를 넣고 중불로 20분 정도 고아주세요. 생강, 들기름, 소금 약간으로 간하면 한 그릇에 약 식이섬유 6g이랑 단백질 10g 정도, 칼륨 400mg이 들어있는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되죠. 두 번째는 무설탕 찻 팥양갱이에요. 삶은 팥 200g에 알룰로스 15g, 한천가루 5g, 물 150ml를 넣고 중불에서 걸쭉해질 때까지 저은 뒤에 트랩으로 굳히면 돼요. 간식 한 조각당 당질이 단팥빵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서 혈당 걱정이 적어요. 세 번째는 미지근한 팥 생강물이에요. 팥물 약 250ml에 슬라이스 생강 3-4펴를 넣어서 5분만 더 데운 뒤에 미지근할 때 한번 드셔보세요. 식사 전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고, 식후에 드시면 소화를 돕고 붓기 제거에도 좋아요. 시간이 없어서 팥 삶기도 버거운데 꼭 챙겨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께는 시판 무가당 삶은 팥 통조림 팥을 이용하라고 권해요. 다만 첨가물, 소금, 당이 3% 미만인지 라벨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드시기 전 따뜻한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면 좋아요. 또 하나, 팥가루를 믹서에 냉동 건팥을 갈아 두었다가 시리얼이나 요거트에 한 숟갈 뿌려 드시면 불리는 시간 없이도 식이섬유나 사포닌을 간단하게 보충할 수가 있겠죠. 이때 반드시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우유를 부어서 3분 정도 불려 드셔야 거친 껍질이 위를 자극하지가 않아요. 팥을 요리할 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빨갛게 끓인 뒤에 뜨는 거품은 걷어내야 돼요? 인데, 첫 끓임에 솟는 거품은 단백질, 탄닌, 먼지가 섞인 것이니 국자로 살짝 걷어내면 잔맛이 줄어들고, 그 뒤에 생기는 엷은 붉은 거품은 사포닌 거품이니 굳이 전부 제거할 필요는 없죠. 두 번째로는 팥을 밥솥에 넣으면 밥이 잘 안 익는다 하시는데, 팥을 쌀과 함께 처음부터 넣으면 껍질이 딱딱해 열이 덜 통해요. 팥을 70%좀 삶은 뒤에 밥을 짓는 물에 넣어야 쌀과 팥이 동시에 찰지게 완성되죠. 세 번째는 식구가 둘 뿐이라 팥밥을 하면 냄새가 금세 시큼해져요 하실 때는 식초 몇 방울을 밥물에 떨어뜨리거나 밥솥 보온 기능은 오래 켜두지 말고 한 끼 먹을 분량씩만 랩에 싸서 냉동해 두면 팥이 변질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팥과 함께 반드시 곁들여야 될 3가지 생활 습관만 살짝 덧붙일게요. 첫 번째, 팥의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려면 하루 약 물 1.5리터 이상, 특히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칼륨이 많지 않은 차로 틈틈이 목을 죽여주세요. 두 번째는 팥이 혈당 스타입으로 막아준다 해도 걷지 않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끌어다 쓰지 못해요. 식후 20분쯤 가벼운 산책, 없으면 집안에서 그냥 서서 돌아다니거나 종아리를 들었다 놓기 50회만 해도 혈당이 부드럽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팥이 칼슘이나 철을 보태려면 햇빛, 비타민 D가 필요해요. 오전 10시 전에 약 15분 정도만 햇빛을 쐬주면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땅콩은 콩과 식물이라서 단백질이 아주 든든하고 올리브유와 닮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혈관을 정돈해주는 아주 알찬 식품입니다. 게다가 와인으로 유명해진 레스베라트롤,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추는 피토스테롤, 그리고 혈관을 넓혀주는 아르기닌, 또 몸의 세포막을 지키는 비타민 E, 엽산, 마그네슘,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까지 제대로만 드시면 간식이 아니라 식사와 건강에 보조가 되는 식품이 바로 땅콩입니다. 다만 잘못 먹으면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거나 혹은 독성 곰팡이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땅콩을 어떻게 먹을 때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곰팡이 산패된 땅콩인데요. 땅콩은 기름이 절반 가까이인 식품이기 때문에 상온이나 습기에 오래 두면 기름이 산패하고 곰팡이가 자라기가 쉽습니다. 땅콩류에 생기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같은 강한 발암 독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독소는 우리가 끓이거나 볶아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한 알이라도 곰팡이가 보이면 통째로 버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우니까 겉만 떼고
먹어야겠다 하다가는 간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산패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고소한 향이 좀 줄어들고 꿉꿉한 비린내가 나거나 약간의 크레용이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면 이미 산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볶아도 냄새만 가릴 뿐 산패유의 유해성 자체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과한 볶음 또 과열한 땅콩인데요. 땅콩을 120도씨 이상 고온에서 오랫동안 가열하면 최종 당화산물이 늘고 또 일부 경우에는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바람 가능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약간 태울락 말락 갈색을 넘어서 검게 탄 부분은 특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집에서 볶을 때는 약한 불로 짧게 자주 뒤집어서 색이 살짝 돌 정도까지만 볶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오븐에 160도씨에서 약 12에서 15분 정도 건조 굽기를 하시고 완전히 식혀서 수분을 말린 뒤에 밀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맥주와의 과량 섭취인데요. 땅콩은 지방이 많아서 위 배출이 좀 느린 편인데 차가운 맥주가 들어가면 위장에 혈류가 줄어서 소화가 더뎌지고 더부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먼저 대사되는 동안 이 지방 대사는 뒤로 밀려서 체지방 합성이 쉬워지고 간에는 지방이 쌓일 수가 있겠죠. 술이 꼭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기름이 적은 단백질 안주, 두부나 생선구이에 소량의 삶은 땅콩을 곁들임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멸치볶음에 땅콩을 듬뿍 넣은 건데요. 사실 이게 씹는 재미는 좋아도 영양학적으로는 상극이 됩니다. 땅콩의 피틴산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칼슘의 보충 효과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멸치에는 꽈리고추나 파프리카 또는 일반 고추와 같은 것들을 곁들이는 것이 좋고요. 땅콩은 따로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이 먹는 것인데요. 땅콩 100g은 볶았을 때 칼로리가 약 500kcal가 훌쩍 넘습니다. 한 줌 넘기 시작하면 금세 밥 한두 공기와 맞먹는 열량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췌장이 약한 분이나 이 지방 섭취가 평소에 많은 식단을 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지방은 담즙이나 췌장 효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게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과식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 또 심한 경우에는 췌장염 재발에 방아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인데요. 사실 땅콩 알레르기가 적지 않습니다. 입술이나 혀가 붓는다든지 입안이 가려운 증상부터 시작해서 메스꺼움, 또 복통, 두드러기, 또 아주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증, 실신까지 올 수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의심 증상이 있었다면 절대로 다시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통땅콩을 주는 것도 약간 질식 위험이 있어서 좋지 않고요. 약 4, 5세 전에는 물이나 요거트에 물개뿐 100% 땅콩 버터를 소량씩 먹어보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땅콩은 우리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땅콩 기름의 80% 정도가 올레산, 리놀레산 같은 불포화 지방이고 이 지방이 혈관 벽에 엉겨서 붙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낮춰주어서 피를 맑게 합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이 피토스테롤 성분이 혈관 내벽에 기름띠를 줄이고 또 동맥경화 진행을 늦춰주니까 고혈압이나 협심증, 뇌졸중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만한 간식도 드뭅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이 아주 탁월한데요. 소고기 안심 100g에 단백질이 약 26g 들어있는데 땅콩 100g에도 똑같이 26g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특히 아르기닌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의 키성장이나 또 50대 이후 근육 감소의 예방, 혈압 조절에 아주 알토란 같은 구실을 합니다. 또한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땅콩은 윤폐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마른 기침이 오래 갈 때 속 껍질째 씹어서 먹으면 숨길이 부드러워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많이 쉬어서 목이 좀 자주 따갑거나 가래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컥컥하는 분께도 적당량의 삶은 땅콩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은 피부와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데요. 비타민 E와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망간, 구리와 같은 미네랄이 세포막을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줘서 잔주름을 늦추고 또 기억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뇨를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땅콩의 혈당 지수는 13이고 혈당 부하 지수는 1에 불과해서 거의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의 소화나 흡수를 지연시켜 주죠. 그리고 동시에 단백질, 지방이 배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땅콩은 장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완화해 줄 수가 있고요. 불용성이나 수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장 속에 부드러운 부피를 만들어서 배변을 촉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땅콩에는 엽산이 많아서 빈혈 예방과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이 엽산은 적혈구를 만들고 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울감이 잦다든지 또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께도 땅콩 한 줌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콩을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삶아서 속 껍질까지 드시는 건데요. 껍질째 씻어서 땅콩과 물을 약 1:2의 비율로 냄비에 담고 소금 반 숟가락 정도를 넣어서 센 불에서 5분, 중불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인 뒤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삶으면 속껍질이 촉촉해져서 함께 먹기에도 좋아지고 껍질 쪽에 몰린 레스베라톨과 폴리페놀을 더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삶은 땅콩은 완전히 식혀서 종이 타월로 겉에 물기를 닦고 15알에서 한 25알씩 소분해 놓은 다음에 냉동해 놨다가 먹을 때마다 자연 해동하면 3개월 내내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안전하게 굽는 건데요. 프라이팬보다 오븐 160도에서 약 12에서 15분 정도가 균일하고 조금 더 안전합니다. 혹시 팬을 쓴다면 약불에서 끊임없이 뒤집어서 색만 은은하게 나올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설탕이나 시럽 코팅은 당 독화물과 열량을 올리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고 소금은 마지막에 살짝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콩과 바나나를 합친 간식으로 먹는 건데요. 바나나는 칼륨과 비타민 B6가 풍부하지만 당이 좀 빨리 오르는 편입니다. 땅콩의 단백질과 또 지방,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좀 완만하게 오를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운동 1시간 전에 통밀 토스트에다가 무가당 100% 땅콩 버터를 얇게 바르고 바나나 슬라이스를 한 3, 4쪽 정도 올려서 같이 드시면 포만감, 또 에너지, 그리고 혈당 안정까지 이 3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땅콩과 오징어의 상쇄 조합인데요. 오징어는 타우린과 단백질이 좋지만 콜레스테롤이 좀 신경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땅콩의 불포화 지방 그리고 피토스테롤이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다만 튀김 대신 구이나 숙회로 곁들임 땅콩은 삶은 것 위주로 소량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란과의 동행인데요. 땅콩의 이 나이아신은 에너지 대사 그리고 우리 피부 건강에 관여를 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이 비타민 B군과 콜린이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를 함께 돕고 포만감을 늘려줍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1개와 삶은 땅콩 10알 정도, 그리고 토마토 한 조각이면 아주 간단하지만 꽤나 균형이 잡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멸치와는 따로 고추와는 같이 드시는 겁니다. 멸치볶음에 땅콩을 섞는 대신에 멸치볶음에는 꽈리고추나 청양고추를 넣어서 비타민C나 철을 보충하고 땅콩은 별 접시에 삶은 형태로 쓰시면 좋고요. 이렇게 나눠 드시면 멸치의 칼슘 흡수 방해를 줄이는 동시에 땅콩의 좋은 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땅콩 버터를 살 때는 라벨을 꼭 보는 겁니다. 설탕, 소금, 경화유가 섞인 제품들이 많은데요. 원재료 땅콩 100% 또는 땅콩 플러스 소금 1% 내외로 적힌 제품들이 최선이고요. 드셨을 때 기름이 위에 뜨는 건 자연스러운 분리입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 저어주시고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큰술 정도 드시면 양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보관 방법도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껍질째 산 이제 땅콩은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곳에서 약 10에서 15도씨 그늘에 놓으시면 좋고요. 집에서는 이 온도를 만들기가 약간 어렵기 때문에 먹을 양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퍼백에 이제 공기를 최대한 뺀 다음에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볶음 땅콩은 공기나 빛, 또 습기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개봉 즉시 작은 유리병으로 옮겨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서 약 1개월 내에 소진하는 것이 좋고요. 향이 좀 줄어들고 눅눅해지고 꿉꿉해지는 느낌이 나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우니까 다시 볶아 먹어야겠다, 이런 선택은 사실 금물이고요. 산패유나 곰팡이 독소 때문에 이것은 가열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루의 권장량은 삶은 땅콩 기준으로 15알에서 한 20알 정도, 또 볶은 것은 한 20알 이하 정도가 적당하고요. 체중을 관리하는 중이거나 위가 좀 예민한 편이시면 하루에 10알 정도 안팎으로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간이 약한 분이나
결석이나 또 혹은 췌장염에 이력이 있거나 신장 결석 중에서 특히 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잦은 분들은 이 양과 빈도를 더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면 소금이나 설탕 코팅된 제품은 피하고 무염이나 무가당 제품을 당연히 고르는 것이 좋고요. 자, 여기서 이 삶는 레시피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겉 껍질째인 이 생땅콩을 흐르는 물에서 손으로 비벼서 흙을 충분히 제거하신 다음에 냄비에 땅콩과 물을 1대2의 비율로 넣고 소금 반 숟가락을 넣은 다음에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이시고 거품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중불에서 다시 15분, 그리고 불을 끈 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완전히 빼고 식힌 다음에 속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취향에 따라서 월계수잎 한 장, 또 통후추 몇 알을 함께 넣으면 잡내가 더 줄고 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뒤에 바로 먹지 않을 거면 완전히 식힌 다음에 종이 타월로 겉에 있는 수분을 다 닦아서 소분해서 냉동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전과 맛 그리고 영양,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볶아서 먹고 싶다면 팬보다 오븐이 낫습니다. 160도로 예열한 오븐에 땅콩을 한 겹으로 펼쳐서 약 12분에서 15분 정도 돌려주시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면 좋고요. 가장자리가 살짝 색이 돌면 꺼낸 다음에 식힌망 위에 놓고 완전히 식혀서 수분을 날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팬을 쓰려면 약불에서 계속 뒤집으면서 타는 부분 없이 잘 굴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코팅이나 설탕 시럽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로즈마리 한두 개나 파프리카 파우더 한 꼬집처럼 허브나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면 열량 부담 없이 맛의 만족도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당 조절과 포만감을 원하시면 식사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전에 미리 삶은 땅콩을 한 5알에서 10알 정도를 먼저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빵을 드신다면 100% 땅콩버터 한 티스푼 정도를 통밀빵에다가 얇게, 그리고 위에는 바나나를 3-4쪽 정도만 해서 운동 전에 이 바나나와 땅콩버터 조합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시고 운동 후에는 달걀이나 우유, 또 두부 같은 수분이 많은 단백질과 함께 땅콩 10알 정도면 아주 회복에도 좋습니다. 밤 늦게는 위에 소화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한 5알에서 10알 이내로만 드시고 맥주나 탄산과의 동반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땅콩은 아주 작지만 고열량인 단백질 불포화 지방 식품입니다. 삶아서 속껍질까지 먹으면 항산화 성분을 제대로 챙길 수가 있고 볶을 때는 저온에서 짧게 무가당, 무가염이 원칙입니다. 보관은 서늘한 곳에서 건조하고 차갑게 보관하시고 변질이 만약 의심되면 반드시 버리시고 개봉 후에는 최대한 빨리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멸치와는 같은 그릇에 넣지 말고요. 바나나, 오징어, 계란처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식품과 함께 소량씩 꾸준히 드셔보세요. 들깨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 즉 알파리놀렌산이 유난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지방 중에 대략 절반 이상이 오메가3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음식으로 챙겨서 보충을 해야 합니다. 오메가3가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 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몸에 피가 끈적하면 흐름 자체가 느려지고 느려진 곳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피가 맑고 부드럽게 흐르면 머리도 맑아지고 몸의 손발도 따뜻해지죠.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는 지방을 많이 쓰는데요. 이 오메가3는 몸속에서 일부가 EPA와 DHA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뇌, 망막, 그리고 신경 세포막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져야 신호가 오가고 기억을 붙잡는 힘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우 이름이 자꾸 혀끝까지 나왔다가 도망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실 때는 식단에서 이 오메가3를 꾸준히 채워주면 점차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처럼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죠. 며칠 또 몇 주 그리고 몇 달 차분히 쌓이다 보면 점점 표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 쪽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피는 액체여야 하죠. 그런데 당이 높거나 또 지방이 많아지면 피 자체가 끈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흐름이 둔해진 피는 모서리에서부터
통해서 먼저 염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때 이 염증 유발 물질을 덜 만들게 해서 혈관벽이 덜 거칠어지도록 도와주고 또 혈관의 탄력도 지켜줄 수가 있죠. 만약 손발이 자주 저리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든지 또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들이 들기름을 꾸준히 곁들여서 드셔보시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표현하는 까닭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눈의 망막 그리고 황반 역시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오메가3가 꾸준히 들어오면 눈의 피로와 건조감이 완화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기름은 또 비타민 E 같은 지용성의 항산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을 지키는데 보탬이 됩니다. 참고로 비타민 A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고 식물 기름에는 비타민 E가 중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대신에 녹황색 채소와 이 들기름을 같이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식단의 시너지가 되는 것이죠. 또 관절과 피부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뜨겁고 욱신거린다면 그 자리에는 미세한 염증과 함께 혈류 저하가 함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의 매개체를 가라앉히기 때문에 열감과 붓기를 줄일 수가 있고요. 피부 장벽에는 윤활유 같은 구실을 합니다. 바람에 금세 갈라지는 입술, 또 팔꿈치, 종아리 같은 건조감에도 먹는 들기름을 조금씩 바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바르실 때는 처음에 소량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극이 없을 때만 얼굴로 넓혀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들기름을 복용하면 위와 장이 편해지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름 한 숟갈이 십이지장에 닿게 되면 담즙이 톡하고 분비가 되는데 담즙은 지방의 소화와 배변의 윤활에도 도움을 줍니다. 변이 딱딱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아침 공복에 작은 숟갈의 들기름을 물과 함께 삼키면 부드럽게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 목이 따갑고 가슴이 쓰릴 때 들기름을 직접 식도 점막에 스치게 드셔보시면 일시적으로 덜 따갑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도포 효과에 가까운 생활 요령일 뿐이라서 약을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약과 함께 병용하시면 더 좋고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데요. 그럼 올리브유 대신 무조건 들기름이 좋나요? 하지만 답은 용도가 다르다인데요. 올리브유는 오메가9이 주성분이라 오메가3의 공급원으로는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들기름은 오메가3 보충에 유리하죠. 그래서 식단의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통곡물 또 콩류가 풍성하고 튀김이나 가공육이 적다면 올리브유든 들기름이든 각자의 장점 안에서 빛을 볼 수가 있죠. 굳이 한 가지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메가3 보강이 목표라면 들기름 쪽이 더 유리할 수는 있고요. 그러면 이제 고르는 법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100% 들깨의 압착 방식인지 라벨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용매 추출은 맛이나 향이 좀 밋밋하고 잔유 용매가 마음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착, 물리적 착유 표기가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저온, 냉압착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으로 볶거나 짜면 고소한 향은 강해지지만 오메가3가 쉽게 산화가 되고 과열 시에 유해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도가 이제 생명인데요. 제조일이 최근이고 너무 큰 병 말고 약 한 100에서 180ml 정도의 작은 병으로 한번 사서 2달 정도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용량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중요한데요. 햇빛을 막아주는 불투명한 갈색 유리병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냄새를 맡아서 풀이나 약간 견과류 같은 고소한 향이 나면 괜찮지만 쨍하고 시큼한 냄새나 크레파스 같은 눅눅한 냄새가 나면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빛, 또 산소, 그리고 열만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개봉 즉시 소분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큰 병을 사셨다면 2주분 정도씩 유리 용기로 나눠서 가득 채운 다음에 공기층을 최대한 줄이고요. 뚜껑을 꼭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냉장고 문 선반처럼 온도 변화가 큰 칸은 피하시고 안쪽에 깊은 선반이나 김치 냉장고를 쓰시면 좋습니다. 쓸 때마다 바로바로 꼭 닫아주시고 병 주둥이에 묻은 기름은 키친타월로 닦아서 산패를 늦춰주면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2개월, 최대한 3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 남아서 좀 아깝더라도 만약 쓴맛이나 비린 향이 올라오거나 하면 과감히 드시지 않는 게 내 몸에 이롭습니다. 그럼 산패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7대3 혼합법이라고 들기름 7에 참기름 3을 섞어서 두면 참기름 속에 리그난이 뛰어난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들기름의 산화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한 향도 더 살아나니까 들기름 특유의 이 풍미가 부담스러운 분께도 좋겠죠. 단 이 비율 이상이 되면 오메가3 섭취량이 과해져서 염증 조절 이제 균형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7대3 또는 8대2 정도의 범위 안에서 섞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몸에 가장 이롭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복이나 식사 중에 언제 먹느냐, 또 양념이나 볶음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간, 담의 해독과 변비 완화를 노리신다면 아침 공복에 큰 술 하나를 그대로 삼키시면 됩니다. 꿀 두세 방울을 떨어뜨리면 뒷맛이 덜 텁텁하고 기름 비린내에 약하신 분은 미지근한 물을 반 컵을 곁들이면 목 넘김이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반면에 이 오메가3의 흡수율과 함께 지용성 비타민 A, E, K의 흡수를 높이고 싶으면 식사와 같이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 비빔국수, 나물무침, 묵사발, 막국수에 들기름을 한 숟갈 둘러주시면 채소 속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가 몸에도 더 잘 들어오고 포만감도 길어져서 과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단 볶거나 튀길 때는 반드시 중간에서 약불로 아주 짧은 시간 쓰는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가정용 가스레인지의 중불은 바닥 온도가 약 120도 전후인데 들기름의 발연점이 160도 안팎이라서 잠깐 볶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김을 기름에 푹 적셔서 직화 불판에 굽거나 들기름에 달걀이 기름이 자글자글 하도록 튀기듯이 붙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3분 정도 넘게 약 170도 이상 가열이 되면 맛이 쓰고 연기가 자칫 시큼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독소가 생길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들기름 향을 살리면서 열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다 볶은 채소나 밥을 불에서 내린 뒤에 마지막에 한 숟갈 살짝 둘러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상승 효과를 내는 음식도 알아두면 좋겠죠. 첫 번째는 파, 깻잎, 시금치처럼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궁합이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이 들기름에 녹아서 흡수율이 약 3배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마늘, 양파, 부추, 생강 같은 향신료 채소인데요. 이들에는 보통 폴리페놀과 유황의 화합물이 많아서 오메가3가 이 산화되는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고 특유의 매운 향이 들기름의 고소함과 조화가 돼서 잡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 발효장, 특히 된장, 청국장, 간장인데요. 된장찌개를 다 끓인 뒤에 식탁에서 들기름 작은 술을 돌리면 감칠맛이 또 살아나고 된장 속에 유산균이나 바실러스균이 오메가3와 함께 장벽의 재생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야 될 음식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튀김, 돈가스, 치킨처럼 이미 기름이 과다한 음식입니다. 포화지방 또 트랜스지방과 함께 섞이면 이 오메가3의 염증 억제 효과가 묻히고 총 열량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짜거나 설탕이나 물엿이 듬뿍 들어간 양념인데요. 짠맛이 강하면 몸이 나트륨을 잡아두느라 칼륨과 마그네슘의 대사가 흔들려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당류가 많으면 기름과 만나서 중성지방 생산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이 고용량의 들기름을 갑자기 많이 드시는 건데요. 이 오메가3도 혈소판 응집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와파린이나 혹은 클로피도그레 같은 혈전 억제제 복용자는 큰 술 이상 과다 섭취를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꼭 드릴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은 하루에 한 큰술 이내로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고 갑자기 양을 많이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멍이나 코피가 잦아지면 꼭 담당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공복에 기름을 많이 드시면 더부룩함이나 복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설사나 과민성의 장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반 숟갈부터 해서 천천히 늘려보세요. 아이와 임산부도 들깨 요리를 소량 곁들이는 것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혹시 알레르기가 있다면 처음에는 아주 소량을 드셔서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산패가 의심된다는 들기름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드시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입에서 약간 쌉싸름하기도 하고 금속 맛이 나고요. 목이 깔깔해집니다. 이때는 음식의 풍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들깨 자체도 아주 멋진 재료인데요.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B와 속 안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통 C는 껍질이 단단해서 그대로 드시면 흡수가 좀 어렵습니다. 곱게 갈아서 가루로 활용하시는 편이 좋고요. 들깨가루를 활용한 생활 레시피를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깨 미역국인데요. 미역을 들기름 한 작은술로 살짝 코팅하듯이 볶은 다음에 여기에 물을 붓고 끓여서 불을 좀 줄이고 나중에 들깨가루 한두 큰술을 풀어서 고소함을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 버섯탕이에요. 버섯을 살짝 볶아서 국물을 내고 된장 약간과 들깨가루를 풀어서 담백한 영양국을 완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들깨 무침인데요. 시금치, 쑥갓, 브로콜리를 데쳐서 물기를 짜고 여기에 소금과 간장 한 꼬집 그리고 들깨가루, 들기름을 살짝 넣어서 짭짤하고 고소한 무침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들깨죽입니다. 찹쌀죽을 마지막에 불을 좀 줄인 상태에서 들깨가루로 농도를 맞추면 어르신들의 보양식으로 아주 그만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약 12큰술이면 충분하고요. 혹시 체중 관리 중이시면 하루 한 큰술로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더 드신다고 살이 갑자기 확 찌진 않지만 어디까지나 이 기름은 열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 빵, 설탕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함께 조절하셔야 좋은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당을 관리하는 분이라면 이 들기름을 식사 시작에 먼저 드시거나 채소,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길어져서 과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 채소, 바로 상추 이야기입니다. 고기쌈에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상추 안에는 뼈를 채우고 잠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장을 깨끗이 쓸어주는 영양과 약성이 아주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냥 수돗물에 헹궈서 바로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씻고 보관해야 안전한지, 어떤 음식과 짝을 지어야 효능이 배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편하시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를 물만 흘려서 씻어서 바로 드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추 잎의 표면에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주름과 미세한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장균을 비롯한 장내 세균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물살을 세게 틀어도 주름 사이 깊숙한 곳까지는 잘 닿지가 않고 밭에서 딴 뒤에 20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 잠시 놓여 있기만 해도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씻은 상추를 실온에 30분만 두어도 대장균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반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에 30분간 넣었을 때는 균의 증식이 멈추거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로 후다닥 씻어서 곧바로 접시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균을 살려서 몸속에 옮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한 세척의 보관법은 어렵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단계를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장 한 장 잎을 떼서 미지근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두어서 묵은 먼지와 농약의 찌꺼기를 불려주시고요. 둘째는 흐르는 물에서 살살 흔들면서 씻되 밑동에서 잎 끝의 방향으로 쓸어내려서 주름의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게 합니다. 셋째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닦고 잎을 두세 조각으로 손으로 찢습니다. 잎을 자르거나 찢는 일을 꼭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추가 손상이 되면 락투카리움이라는 흰색의 진액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 이 속에 든 락투신, 락투코피크린 등이 세균을 억제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라서 잎을 통째로 둘 때보다 약 1.5배 이상 항균과 진정력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찢은 상추를 포개어 담은 뒤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24도씨 영역에 넣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약 23일 동안 아삭함을 유지하면서 균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어서 냉장한 뒤 먹으면 몸속에서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의 배치를 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서에는 상추가 심폐에 화를 내리고 기혈의 순환을 편안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상추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응집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나트륨을 끌어내고 끝으로 몰리던 피를 온몸에 골고루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 더위만 오면 머리가 띵한 분이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몸은 시원한데 배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인데요. 상추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을 뼛속 단백질과 접착시키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비타민 K가 모자라면 칼슘이 혈관 벽에 엉겨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반면에 둘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쏙쏙 들어가서 뼈에 있는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우유 한 컵보다 상추 5잎이 더 실속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경의 안정과 숙면인데요. 아편, 대용, 진통제로 언급될 만큼 유명한 락투카리움, 락투신 복합물은 실제로 뇌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통 완화 작용을 합니다. 바쁜 날에는 낮잠조차 못 이루는 분도 저녁 식탁에서 상추 15장, 20장 정도를 겉절이로 드시고 나면 2-3시간 뒤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오늘은 눕자마자 스르르 잤다는 경험을 하셨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불면으로 약을 오래 복용해 오신 분이라면 처음엔 락투신에 몸이 놀라서 살짝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데 3-4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과 신경이 동시에 적응하면서 깊은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 청소와 변비의 개선인데요. 상추 수분은 95% 이상이고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잎의 모서리와 인맥 주위의 섬유질은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장 안에서 젤리처럼 부풀었다가 노폐물을 감싸서 시원하게 밀어내줍니다. 장벽에 오래 붙어있던 담즙, 가스, 변, 찌꺼기가 밀려나가고 나면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살 털을 잃고 자연히 장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변비가 풀리면 피부의 트러블이나 혹은 여드름 그리고 잇몸 염증도 눈에 띄게 잠잠해지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의 피로와 뇌혈관의 보호인데요. 적상추 한 장에는 녹황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광선에 손상되기 쉬운 망막과 황반의 세포를 코팅하면서 눈 속의 모세혈관을 탄탄히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눈물이 마르고 앞이 흐릿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상추를 자주 드셔보시면 안개 낀 듯한 시야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동일한 색소들은 뇌 혈관벽에도 작용해서 혈전 위험을 줄여주니까 치매나 중풍 예방 식단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이처럼 좋은 상추지만 함께 곁들이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 짝꿍들과 피해야 할 상극도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마늘인데요. 상추가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때 마늘의 알리신이 속을 따뜻하게 덮여줘서 양과 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위나 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서 상추의 비타민 K나 A, 철분이 더 잘 흡수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파트너는 참기름인데요. 비타민 A와 K는 기름과 만나야 체내에서 흡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참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상추 10장에 참기름 한 작은 술만 뿌려도 흡수율이 거의 2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파트너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속의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이 상추가 끌어낸 장 속의 독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시키고 단백질까지 보충해주게 됩니다. 된장, 참기름, 살짝 곁들인 마늘 쌈이야말로 건강상 최고의 궁합 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극인 음식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바로 붙여서 드시면 상추 속의 식물성 철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끼 정도는 시차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산도가 매우 강한 식초 절임 혹은 매운 김치, 탄산음료를 같이 드시면 상추가 가진 알칼리 효과가 상쇄가 돼서 속쓰림이나 장의 자극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의 일부 해산물에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가 들어있는데 효소가 상추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게 됩니다. 상추 비타민C의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해산물과는 식사 시간을 나눠보시는 편이 유리하게 됩니다. 섭취 시에 이제 주의할 점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혹시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상추를 하루에 한 10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는 몸을 약간 차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설사를 달고 사는 분은 날것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것보단 잎을 살짝 데쳐서 따뜻한 상추 나물로 드시면 탈 없이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투석을 받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하루 장수를 약 절반가량 정도만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요. 끝으로 상추가 좋다고 해서 그럼 집안의 온도를 잊고 상추만 챙기면 안 되겠죠.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 여백을 상추와 다른 생채소로 채워 넣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 끼 식탁에 한번 바로 옮겨볼까요? 아침에는 전날 밤 씻어둔 상추 5장에서 7장 정도를 꺼내서 찬물 한번 헹군 다음에 겉절이 양념을 살짝 조물조물 묻혀서 드세요. 양념은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 약간, 천일염 아주 살짝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나물 대신 상추를 가로 세로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은 다음 따끈한 현미 콩밥 위에 한 주 얹고 된장국 국물을 2숟가락 휘둘러서 비빔밥처럼 드시면 씹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상추 15장 정도를 미리 접시에 펴고 마늘, 무추부침, 된장을 곁들여서 쌈으로 드십시오. 잠들기 두어 시간 전이면 락투카리움이 서서히 작동해서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눈이 감기네 하고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상추 5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던 분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에 둘러싸여 지내던 분들도 소화가 좋아지니 반컵 정도가 줄었고 밤마다 아팠던 다리가 덜 당긴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맑아지면 마음 걱정도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고기가 없는 밥상이 허전하시다면 고기 양을 절반만 줄이고 남은 빈자리를 상추나 부추, 양배추 샐러드로 한번 채워보세요. 변비나 불면, 골다공증, 그리고 혈관 건강이란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